제 이름은 예카테리나 볼코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미트래블 러시아라는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운영한 지 15년째예요. 연간 500명 이상의 러시아 환자들을 유럽 최고 병원들로 연결해주는 일이 제 전문 분야였죠. 독일 샤리테 병원의 심장수술 전문의와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 암센터와는 VIP 환자 전용 루트를 확보해두고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피부과 전문 병원들과도 15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면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독일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완치된 올리가르의 부인, 스위스에서 심장 이식을 받은 모스크바시 공무원, 프랑스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젊은 사업가들까지 저는 그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2023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의뢰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딸 아나스타시아였어요. 16살 아나스타시아는 평범한 모스크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발레를 좋아해서 주 3회 레슨을 받고 있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아이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뚝에 작은 물집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들이 점점 커지고 번져나갔습니다. 목 주변, 등, 다리까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물집이 터지면서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죠. 엄마, 저 이상해 보이죠?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랄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보며 일해왔지만 제 딸의 고통만큼 아픈 건 없었어요. 모스크바 최고의 피부과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단순한 습진이라고 진단했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줬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았지만 명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정확한 진단명을 들었습니다. Linear Agiebulous Dermatosis, 선형 네이게 수포성 피부병이라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었어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병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피부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이고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러시아에서는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15년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도왔지만 정작 제 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그토록 자신 있게 연결해주던 유럽 최고 병원들이 과연 내 딸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물집이 터진 상처에서 진물이 나고 아이는 밤마다 가려움과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레 레슨은 당연히 중단됐고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과 경험을 동원해서라도 딸을 치료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답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 바로 제주도라는 작은 섬에 있다는 것을. 2023년 11월부터 저는 딸 아나스타시아를 데리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의료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 하나죠. 피부과 교수학gen 박사는 제가 지난 10년간 50명 이상의 환자를 의뢰했던 신뢰할 만한 의료진이었어요. 하겐 교수는 아나스타시아의 상태를 자세히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니엘 에이게 수포성 피부병은 매우 드문 질환이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연간 10명 이하의 환자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볼코바 씨, 이 질환은 정말 까다로워요. 면역 억제제 치료를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심하고 특히 성장기 아이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피부면역학과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곳이었어요. 밀러 교수와는 5년간 30여 명의 환자를 연결해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밀러 교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희귀 질환의 경우 치료 프로토콜이 명확하지 않아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생루이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유럽 최고의 피부과 전문 병원이라고 자부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험 부족, 치료 프로토콜 부재, 높은 부작용 위험.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라파엘레 병원, 오스트리아 비네 종합병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까지 3개월 동안 15개국 20여 개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볼코바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증상의 리니아 A계 질환을 완치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증상 완화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병원에서도 제 딸을 포기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아나스타시아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여행과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을 더욱 심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16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때 뜻밖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제 고객 중 한 명이었던 블라디미르 페트로프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볼코바 씨, 혹시 아시아 쪽 의료는 고려해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페트로프는 2년 전 제가 독일로 연결해 준 환자였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에서 한국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병원들도 의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시아 의료라니 유럽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의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통계들이 나왔어요.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제주도만 해도 21,901명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주도 외국인 환자 중 73.6%가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였어요. 이는 제주도가 피부질환 치료에 특화된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Linear Agia Bullous Dermatosis에 대해서도 검색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이 질환에 대한 치료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제재와 면역 조절 치료를 통한 완치 사례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 병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말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제주도 같은 작은 섬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는 최신 CT, MRI, PET, 콘빔 CT 등 첨단 장비가 완비되어 있었어요. 피부과 전문의도 2명이나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환자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통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러시아 의료 만족도 39%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시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나,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 제주도라는 곳인데 혹시 모르니까. 아이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기대감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반응이었어요. 2024년 3월, 저희는 모스크바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5년간 의료관광 전문가로 일해오면서 처음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갈아탄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1시간 30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제게는 무척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작은 섬을 보며 과연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공항 시설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말해줬어요. 요즘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특히 피부과 쪽으로는 중국, 대만에서 많이 오는데 러시아에서도 종종 오시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오나요? 네,
작년에만 2만 명이 넘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제주도 같은 작은 섬에 2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온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주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받은 첫 충격은 규모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병원이었어요. 로비도 넓고 깔끔했고 무엇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지드라스트부이제, 어서 오세요. 간단한 러시아어였지만 타국에서 모국어를 듣는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통역사도 있어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첫 진료는 피부과 김성민 교수와의 면담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교수는 아나스타시아의 유럽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자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레니얼 에이게볼러스 더마토시스가 맞네요. 하지만 유럽에서 받은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정밀 검사를 해보죠.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 교수의 다음 말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희귀 면역 질환에 대한 경험이 꽤 있어요. 특히 생물학적 제재와 면역 조절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유럽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치료법이었어요.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TNF 억제제, IL-4 억제제 등 최신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보험 적용도 되고요. 여기에 줄기세포 치료와 광면역 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 최고 병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말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정밀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의 검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만에 혈액검사, 면역학적 검사, 콤빔 CT, 고해상도, 피부 촬영까지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유럽에서는 각 검사마다 일주일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게 완료된 거예요. 효율성 면에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검사 장비의 수준이었어요. 콤빔 CT는 유럽에서도 최신 장비인데 제주대학교 병원에도 있었습니다. 고해상도 피부 촬영 장비는 독일 샤리테 병원에서 본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김성민 교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나스타시아의 면역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 프로토콜로 충분히 완치 가능한 상태입니다. 완치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유럽 어느 병원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거든요.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의 경우 이게 항체의 특정 패턴이 우리가 많이 다뤄본 케이스와 매우 유사해요. 생물학적 제제 중 에다랩팁과 우스테키누맙 병용요법을 사용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90% 이상이라는 수치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관리 차원의 증상 완화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완치 확률을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 의구심을 눈치챈 듯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치료한 레니얼 이게 환자 15명 중 14명이 완전 관해에 도달했어요. 한 명은 다른 동반 질환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니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치료 기간이었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나스타시아 같은 경우는 연령대를 고려할 때 더 빠른 회복이 예상됩니다. 유럽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몇 개월 만에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치료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전체 치료비는 대략 $8,000에서 $12,000 정도 예상됩니다. 생물학적 제재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독일에서 받은 견적이 $25,000 이상이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그것도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아나스타시아와 호텔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능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확신에 차 있더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딸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주도 의료진들의 세심한 치료와 배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첫 주는 정말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김성민 교수가 설계한 치료 계획은 제가 유럽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제재 주사를 맞는 날, 간호사 박미경 씨가 아나스타시아에게 다가왔어요. 아나야, 처음이라 무서우면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금방 끝날 거야. 러시아어로 통역된 그 말을 들으며 아나스타시아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30분간 관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 간호사는 계속 아나스타시아 곁에 있어줬어요. 혹시 모를 부작용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죠. 유럽에서는 주사 맞고 바로 집으로 보냈는데 여기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김성민 교수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치료 시작 3일 후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볼코바 씨, 아나스타시아 컨디션은 어떤가요? 혹시 열이나 소화불량 증상은 없나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건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외국인 환자에게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팔에 있던 큰 물집들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징후를 본 거였거든요. 2주차 진료에서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네요.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새로운 병변 형성도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제 2단계 치료로 넘어가겠어요. 광면역 치료를 병행하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광면역 치료는 유럽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최신 치료법이었어요. 특수한 광선을 이용해서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치료실에서 광면역 치료를 받는 아나스타시아를 보며 감동했어요. 아이가 편안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몇 달간 고생하던 것이 거짓말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제주대학교 병원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영양사 최은정 씨는 아나스타시아의 식단을 특별히 관리해줬습니다. 면역질환이 있는 환자는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해요. 러시아 음식 중에서도 드실 수 있는 것들로 메뉴를 짜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건 최 영양사가 러시아 전통 음식인 보르시와 비슷한 맛의 수프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아나스타시아가 그 수프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나스타시아의 피부가 눈에 띄게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 주변의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었고 새로운 물집도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거울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성민 교수는 3주차 검진에서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A계 항체 수치도 현저히 감소했고요. 이 정도면 완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완치라는 단어를 또 다시 들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관리만 가능하다고 했던 병이 이제 완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니 말이에요. 4주차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가 처음으로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엄마, 수영복 입어도 괜찮을까요? 상처가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김 교수에게 물어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바닷물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아나스타시아가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었거든요. 5주차 검진에서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유지 치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관해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완전 관해. 의학 용어로 완치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딸이 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건 제주대학교 병원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박미경 간호사는 아나스타시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나야, 정말 잘했어. 이제 러시아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최은정 영양사도 특별히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완치 축하 케이크예요.
러시아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아나스타시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마치 가족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주대학교 병원 직원들은 단순히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나스타시아를 걱정하고 돌봐준 거였어요. 6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는 날, 김성민 교수가 마지막 당부를 해줬어요. 앞으로 6개월간은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보내주세요. 원격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6개월 후 러시아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제주도로 보냈을 때 김 교수에게서 온 답변이 잊히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완전 완치 상태네요. 축하드려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단순히 딸이 낳은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유럽만 바라보는 의료 관광 에이전시가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곳에서 이런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다시 발레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평범한 10대 소녀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 사업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트래블 러시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15년간 유럽 의료관광만 전문으로 했던 회사를 한국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로 전환한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한국이라니요? 우리 고객들은 독일이나 스위스를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나스타시아를 통해 직접 경험한 한국 의료의 수준을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한국행 환자는 모스크바의 살업가 알렉산드르 이바노프 씨였어요.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독일 치료를 요청해온 분이었죠. 이바노프 씨, 한국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암 치료에서는 독일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셨지만 제가 아나스타시아의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 의료 통계를 보여드리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간암 5년 생존율이 정말 35%인가요? 독일은 20%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치료비는 독일의 절반 수준이에요. 더 나은 결과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바노프 씨는 결국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기로 결정했어요. 3개월 후 안정관의 판정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분이 제게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볼코바 씨,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한국 의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구세소암 환자였어요. 현지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찾아온 거였죠. 아이를 세브란스 병원 소아혈액종 양과로 연결해드렸는데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제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아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의료진들이 아이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돌봐줬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한국으로 연결해드린 환자만 350명이 넘어요. 특히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나스타시아의 사례가 러시아 의료 관광 업계에 알려지면서 피부질환 환자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게 된 거예요. 지난달에는 모스크바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님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볼코바 씨, 제주대학교 병원과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한 환자 중개를 넘어서 의료진 간의 학술 교류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성민 교수님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볼코바 씨 덕분에 러시아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들 치료 결과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의료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제가 연결해드린 러시아 환자들의 한국 의료 만족도는 95%를 넘어요. 이는 제가 15년간 유럽으로 보낸 환자들의 만족도 78%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더욱 놀라운 건 재방문율입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은 러시아 환자들 중 30%가 가족이나 지인을 추가로 한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는 유럽의 12%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죠. 아나스타시아도 이제 제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배워서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젊은 환자들의 상담을 맡기도 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의료관광 회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힘쓰고 있는 일은 한국 의료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개선이에요. 여전히 많은 러시아인들이 아시아 의료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한국 의료 관광 세미나를 열었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직접 아나스타시아의 사례를 발표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한국 의료가 유럽보다 나은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한국의 15개 병원과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서울의 주요 병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부산, 대구 등 지방 도시의 우수한 병원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딸의 생명을 구해준 곳이자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거든요. 올해 목표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의료 관광객을 1000명까지 늘리는 것이에요. 작년 350명에서 3배 증가시키는 야심찬 계획이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의료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환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의료진 교육, 기술 교류, 공동 연구까지 확대하고 싶어요. 15년 전 제가 의료 관광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나스타시아가 제주도에서 새 생명을 얻었듯이 더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섬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이 태평양을 강타했습니다. 그날 43명을 태운 일본 가축선이 완전히 침몰해 단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1년 전 전복된 한국 화물선은 여전히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15년간 미국 해양구조청에서 일하면서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골든 레이호가 전복되었을 때도 역시 외국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사고로 의심받던 한국 선박이 오히려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반전의 기록입니다.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어요. 골든 레이호 1년간의 역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해양구조청에서 15년간 근무해온 해양 엔지니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난 사고를 처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법이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2019년 9월 8일 새벽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에서 골든 레이호가 전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량 4,000대를 실은 거대한 화물선이 출항 직후 옆으로 뒤집힌 겁니다. 24명의 승무원 중 4명이 선체 안에 갇혔다고 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전복된 선체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외국 기술의 한계구나.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만약 미국에서 만든 배였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당시 우리 구조팀은 빠른 시간 안에 갇힌 선원들을 구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41시간 만에 4명 모두를 무사히 구조해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쉽게 전복될 수 있을까?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줄여서 마스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골든 레이호 사고를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직접 만든 배를 써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고 발생 3개월 후 골든 레이호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구조 분석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거센 파도와 폭풍을 견뎌온 선체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복된 상태로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구조적 변형이 거의 없었거든요. 구조 책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해체가 너무 어렵다고 특수 절단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약해진 부분이 있을 텐데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용접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품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5년간 여러 나라 선박을 봐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흔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바닷물의 부식 정도였습니다. 3개월이나 바다에 있었는데도 부식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방청 처리나 표면, 코팅 기술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우연히 튼튼한 부분만 남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더니 한 선배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잖아요. 진짜 실력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극한 상황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골든 레이호 사고 6개월 후 워싱턴에서 마스가 정책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책 담당자가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골든 레이호 분석 결과가 어떤지, 외국 조선 기술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기술적으로 흠잡을 곳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스가 정책의 핵심은 미국 조선업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인데 제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상급자가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얘기는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존스법을 평생 지지해온 입장에서 외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건 모순처럼 느껴졌거든요. 미국 우선주의와 기술자로서의 객관성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얘기를 나눴어요. 아내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 집 융자금, 가족의 생계가 모두 제 직장에 달려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계속하다가 좌천되거나 해고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어요. 과연 내가 15년간 믿어온 게 맞는 걸까? 미국 기술이 정말 최고인 걸까? 골든 레이호를 보면서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조선업체들의 성과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세계 최대 조선 국가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미국 우선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던 건 아닐까? 2020년 초 골든 레이호 해체 작업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석할수록 제 기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 커져갔어요. 선체 강도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국제 해양 안전 기준을 상당히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용접 품질, 재료 강도, 설계 안전성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건조된 동급 선박들보다 일부 지표가 더 좋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하는 게 제 의무였지만 그럴 때마다 상급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과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게 보고하되 해석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라는 일본 가축 수송선이 태평양에서 실종되었다는 뉴스였어요. 43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했고 폭풍우를 만나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이었습니다. 골든 레이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화물선이었어요. 며칠 후 구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43명 중 단 1명만 구조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어요. 나머지 42명은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선박은 완전히 침몰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골든 레이호는 전복된 상태로 6개월째 바다에 떠 있는데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똑같이 해난 사고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집에 와서 두 사건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사고 원인, 기상 조건, 선박 재원 등을 살펴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선체의 구조적 안전성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최고라고, 외국 기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괴로운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애국심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술자로서의 객관성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연 진짜 애국이 뭘까요? 사실을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최고라고 우기는 게 애국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애국일까요? 2020년 9월 골든 레이호 사고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태풍 마이삭이 동아시아를 강타한 겁니다. 이 태풍은 특히 일본 지역을 직접 통과했는데 바로 그때 걸프 라이브스톡 원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태풍 마이삭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60m, 파고 10m가 넘는 극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조건에서 선박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골든 레이호의 상황이었어요. 전복된 상태로 1년째 대서양에 떠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기 태풍의 여파가 대서양까지 미쳤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두 사건을 직접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태풍 시스템, 비슷한 선박 규모,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 하나는 완전 침몰로 43명 중 1명만 생존, 다른 하나는 1년간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유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골든 레이호는 1년간 총 3차례의 대형 폭풍을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파도 높이가 8m를 넘었는데도 침몰하지 않았어요.
반면 걸프 라이브스톡 1호는 첫 번째 큰 폭풍에서 바로 침몰해버렸습니다. 엔진 고장이 직접 원인이었지만 구조적으로 폭풍을 견딜 수 있었다면 완전 침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15년간 믿어온 게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럼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미국 우선주의자로서의 신념, 조직에서의 입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스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건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과연 미국이 도움받아야 할 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되었어요. 2020년 말,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업체와 공식 협업을 발표한 겁니다. 한화오션이 미군 함정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스가 정책으로 미국 조선업 부활을 외치던 정부가 한국 업체와 손을 잡는다고요? 존스법으로 외국 기술을 철저히 배제하던 정책 기조와 완전히 모순되는 결정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HD 현대중공업이 USNS 앨런 셰퍼드호 수리 계약도 따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인 군함을 한국에서 수리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즉시 관련 부서에 문의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궁금했습니다.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 해군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계의 수리 능력으로는 늘어나는 함정 유지 보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대형 선박의 경우 기술력과 인프라 면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정부도 이미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마스가 정책이라는 건 결국 이상론이었고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골든 레이호 사고 분석 결과가 이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였어요. 1년간 극한 환경에서 버틴 내구성이 미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로 시작된 일이 한국 기술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 거였어요. 만약 골든 레이호가 처음부터 무사했다면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브리핑에서 상급자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씁쓸했어요.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내적 갈등과 압박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정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는 제게 그런 압박을 가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조직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애국주의가 뭔지 알 것 같다고. 무조건 우리가 최고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애국이구나.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업이 공식 발표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과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골든 레이호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 적재 시 평형수 데이터 입력 오류로 확인되었어요. 즉, 인적 실수였지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1년간 바다에서 버틴 것이 기술력의 증거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2000년대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기술력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해군의 한국 업체 선택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기술 검증과 비교 분석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품질, 납기, 기술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15년간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잃고 있었구나. 미국 우선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 국적이나 선입견에 관계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 것이든 좋은 건 좋은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골든 레이호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한국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내구성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1년간 바다에서 버틴 모습이 전 세계에 한국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보다 확실한 마케팅이 또 있을까요?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이미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약이 사라졌어요. 정부 정책도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우리도 전문가로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021년 골든레이호 사고 조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술적 결함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지었어요. 순전히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는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 조선업계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가져다 줬어요. 사고 초기에 제기되었던 기술력 의혹들이 모두 해소된 겁니다.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의 내구성이 입증되면서 신뢰도가 더 높아졌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미국 정책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스가 정책이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위드 코리아로 바뀌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조선업 부활의 열쇠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골든레이호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조선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과 직접 일해보니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효율성, 혁신성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왜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안전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규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극한 상황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든레이호가 1년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골든레이호 사고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객관적 판단의 중요성,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요즘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적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술을 기술로만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골든레이호는 결국 완전히 해체되어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살아있는 사례니까요.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상생 협력이 아닐까요? 전 세계가 놀란 충격적인 교육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PISA 창의적 사고 영역에서 한국이 4위,
일본이 17위를 기록한 이유를 일본 엘리트 교사가 직접 밝힙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44년 교직 생활을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다 나오미입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22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우수 교사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항상 전국 시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동료 교사들은 저를 교실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3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이타마현 교육청에서 열린 GIGA 스쿨 정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이번 회의는 우리 일본의 디지털 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거든요. 올해 PISA 창의적 사고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청 과장님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분명 일본이 또 좋은 성과를 거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4위, 우리 일본은 17위입니다. 순간 제 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39.1점, 일본 31.5점. 거의 8점 차이였죠. 특히 아이디어 생성과 문제 재구성 부문에서 한국이 전 영역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과장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교육 철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4위, 일본 17위.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한국 교육에서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짜 교육 강국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에서 한국은 552점, 일본은 499점으로 무려 53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학습자, 주도성 지표에서는 한국이 71%, 일본이 46%로 거의 25%나 격차가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교육이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여보, 왜 이렇게 힘없어 보여?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한국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대. 설마 한국이 일본보다? 남편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이타마현 교육청에서 한국 수원교육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3개월간 현지에서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였죠. 이시다 선생님, 이번 연수에 참가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청 과장님이 제게 제안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교육 방식을 인정받아왔는데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PISA 결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4위와 17위의 차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과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습니다. 이시다 선생님만큼 경험 많은 교사가 가셔서 우리 일본 교육의 우수성도 보여주시고 한국의 장점도 배워오시면 좋겠네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교육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믿어왔던 일본 교육의 우수성이 정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준비 기간 동안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미 일본에 진출해 있었던 거예요. 클래스팅이라는 한국 앱은 일본 교사 2,3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었고 메가스터디는 일본 진출 18개월 만에 사용자가 5배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교육 기술이 일본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정말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었나? 혼자 중얼거리며 자료를 정리하던 중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한글 학습이 뇌 활성화에 일본어보다 1.8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어 자체가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 아이들이 창의성에서 우리를 앞서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올 것 같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일본 교육도 더 발전할 수 있잖아. 남편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될까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첫째 주,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특별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 공항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 보였죠. 수원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교통카드를 따로 써야 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시다 선생님. 수원교육청 김민지입니다. 수원역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지 장학사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차 안에서 김 장학사님이 설명해 주신 수원의 교육 현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원시 초등학교 134곳 중 98%가 이미 AI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내일 방문하실 수원초등학교는 저희 대표적인 스마트 스쿨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일본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이들이 태블릿을 들고 등교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무거운 가방에 교과서를 가득 넣고 다니는데 말이죠. 저희 4학년 2반 윤재영 군의 수업을 참관해 보실까요? 담임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교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태블릿을 보며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같은 문제를 푸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윤재영 군,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재영이가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주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도형이 있었고 재영이는 손가락으로 그 도형을 돌리고 확대하면서 부피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각도를 구해야 해요. AI가 제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줬거든요. 재영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교과서의 평면 도형을 보며 상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서는 10살 아이가 3D로 도형을 조작하면서 공간 감각을 기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재영이가 태블릿을 건네주자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해봤습니다. 도형이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AI가 제가 틀린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비슷하지만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재영이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클래스팅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AI가 각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돕죠. 클래스팅이요? 그 앱이 일본에서도 유명하던데. 아, 그렇나요?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많이 향상됐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3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야 도입하려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태블릿 게임을 하는 대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운동도 잘하네요. 네. 저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쉬는 시간에는 충분히 몸을 움직이도록 하죠. 담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교육 효과를 위한 기술 활용이었던 거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 메뉴를 태블릿으로 미리 확인하고 영양소 정보까지 체크하고 있었어요. 와, 오늘 급식 단백질이 많네. 운동하는 날이니까 딱 좋아. 한 아이가 즐겁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더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한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오늘은 같은 소리 다른 뜻, 단어들을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화면에 바람이라는 단어를 띄우자 아이들이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제 바람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을 아이들이 순식간에 구분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서울대와 하버드의 공동 연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한글의 조합 구조가 정말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원리가 간단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글 담당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어의 복잡한 가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까지. 아이들이 문자를 익히는 데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지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연수 2주차에 들어서자 저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시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민지 장학사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수원의 한 특수학급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지훈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8살 아이였어요. 지훈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지만 태블릿을 통해서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줘요. 담임 선생님이 지훈이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자 지훈이는 화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었어요. 지훈이가 그림 패턴들을 AI가 분석해서 수학 문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지훈이의 그림을 통해 수학을 배울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저희는 No Child Left Behind 정신을 실천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수한 아이들에게만 집중했던 건 아닐까요? 3주차에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수원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사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AI 기반 수업 설계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워크숍 진행자인 박 교수님의 첫 마디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AI라니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분야 같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선생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박 교수님이 시연해 보인 시스템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학생 수준별 문제와 활동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면 박 교수님이 시스템에 입력하자 화면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초 수준부터 심화 수준까지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춘 문제들이었어요. 우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요? 저는 직접 시스템을 조작해보며 감탄했습니다. 30분 만에 제가 AI 기반 수업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시다 선생님, 이 시스템을 일본에서도 사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저희는 이미 일본의 여러 학교와 협력하고 있어요. 언어만 바뀌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훌륭한 시스템을 일본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니. 워크숍이 끝나고 저는 한국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요. 30대 초반의 이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공식이 나왔는지를 AI와 함께 탐구하게 해요. AI와 함께 탐구한다는 게 아이가 틀린 답을 말하면 AI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게 되죠. 이지영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들이 틀리면 바로 정답을 알려줬는데 사고 과정을 존중하지 못했던 거네요. 그 결과 아이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는 확고한 철학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 어떻게? 한국 선생님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경직된 방식으로 가르쳤는지 알겠어. 여기서는 모든 아이가 주인공이야. 남편은 제 목소리에서 감동을 느꼈는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도, 학습이 느린 아이도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 연수 마지막 주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일본의 이시다 선생님이 특별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일본의 벚꽃 축제에 대해 알려줄게요. 제가 태블릿으로 벚꽃 사진을 보여주자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그런데 선생님, 벚꽃이 왜 분홍색인가요? 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벚꽃의 아름다움만 전달했지 왜 분홍색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때 담임 선생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 그럼 AI에게 물어볼까? 아이들아, 벚꽃이 왜 분홍색인지 함께 탐구해 보자. 아이들은 태블릿을 통해 AI와 대화하며 벚꽃의 색깔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색소, 유전자, 진화까지.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시다 선생님, 일본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해요? 한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어보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일본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게 대부분이야. 너희들처럼 스스로 탐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럼 재미없겠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함께 탐구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윤재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일본에 가서도 저희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재영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준 학습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일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연수 마지막 날, 수원교육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시다 선생님, 3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김민지 장학사님이 물어보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교육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일본에 가서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마지막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김민지 장학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시다 선생님, 저희가 개발한 한일 교육 교류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회의실에서 보여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일본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수업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이었어요. 언어 장벽도 AI 번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윤재영이와 이시다 선생님 반 아이들이 함께 교류 수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일본 아이들과 나누고 동시에 양국 아이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PISA 결과를 봤을 때의 충격, 한국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을 때의 감동, 그리고 제 교육 철학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까지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었어요.
이제 저는 아이들을 지식을 전달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하는 주체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현으로 돌아온 첫날, 동료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시다 선생님, 한국은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우리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진지한 표정을 본 동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아이들이 주인공인 교육이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주 월요일, 드디어 제 교실에서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적용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수업해 볼게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수의 덧셈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분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아이들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수업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피자를 나눠 먹을 때 사용해요. 케이크를 자를 때도 써요. 아이들이 활발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제 설명만 듣던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니.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왜 5분의 2가 아니에요? 일반적이라면 저는 바로 통분 방법을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대로 아이의 사고 과정을 존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5분의 2가 된다고 생각했니?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 정수 덧셈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시도 자체가 창의적인 사고의 시작이었던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실제로 피자로 확인해 볼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종이로 피자 모형을 만들어가며 분수 덧셈의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조작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아, 크기가 다른 조각들은 바로 더할 수 없구나. 아이가 스스로 깨달은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경험한 아이 중심 교육이었어요. 몇 주 후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 약속한 한일 교육 교류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 친구들. 제 반 아이들이 화면 너머 한국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친구들. 저는 윤재영이에요. 재영이의 밝은 인사에 일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 놀이를 소개해 볼까요? 양국 아이들이 각자의 전통 놀이를 시연하고 AI 번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미래구나 싶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자극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였어요. 교육청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3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 특히 김민지 장학사님과 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윤재영이 같은 아이들이 제게 새로운 교육의 길을 보여준 거였어요. 지금 제 교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아이 중심 교육이 일본에서도 꽃피우고 있는 거죠. 가끔 제 반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뭘 배워왔길래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진짜 교육이 뭔지 배웠어.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달았고, PISA 창의적 사고에서 한국이 4위, 일본이 17위를 기록한 이유를 이제 저는 정확히 압니다. 한국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국제평가에 그대로 나타난 거였어요. 44세의 중년 교사였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육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좋은